북노르웨이 스키장, 얼음 밑에 갇혀 심장이 멈출 법한 위기. 그녀의 생명은 바로 한국 남자의 손끝에 달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999년 5월 20일 아침 9시 북노르웨이 트롬세 스키장에는 유럽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얀 설원 사이로 낡은 청록색 등산복을 입은 30살 남짓한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한국인은 필름 카메라로 풍경을 담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지독했던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 떠나온 이 여행에서 그가 바라는 건 단 하나, 그저 조용히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스키장 매점 앞 벤치에 앉아 방금 산 빵과 커피를 꺼냈는데 문득 한국이 그리워져서 배낭을 뒤적이다가 작은 김한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가 챙겨주신 건데 민주는 작게 웃으며 김을 한 장 꺼내 빵 위에 올려 한 입 베어 물었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지만 입안에서 김과 빵이 섞이자 묘하게 고향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눈앞에 펼쳐진 설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씹었는데 높이 솟은 봉우리들과 맑은 계곡물 소리, 차갑지만 맑은 공기까지 모든 것이 서울의 답답한 수술실과는 너무 달랐죠.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지난 5년간 쌓여온 피로와 상실감이 담겨 있었고, 하지만 민주는 그런 생각을 애써 털어내며 다시 카메라를 들어 멀리 보이는 폭포를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스키를 탄 3명의 노르웨이인들이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스키를 타던 금발의 여성이 민준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바람에 눈가루가 민준의 빵과 커피 위로 튀었죠. 민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 여성은 스키를 멈추고는 민준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다. 민준은 노르웨이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자신이 방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녀 뒤를 따라온 두 남성도 스키를 멈추고는 민준을 바라봤는데 그들의 눈빛 역시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금발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체격의 빨간색 스키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그녀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에 선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두 남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가루 묻은 빵을 닦아냈는데 하지만 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손짓을 하며 비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입모양으로 봐서는 영어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죠.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벤치에서 두어 걸음 물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눈빛은 침착했으며 심지어 약간의 무관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에서도 해외 학회에서도 민주는 수없이 비슷한 시선들을 받아왔는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어눌한 영어를 쓴다는 이유로 그리고 때로는 그저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비켜섰을 뿐이었죠. 금발 여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스키를 타기 시작했고 그녀와 함께 온 두 남성도 그녀를 따라 슬로프를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민준을 보며 뭐라고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민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벤치에 앉아 눈가루를 털어냈죠. 빵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빵과 김이 씹히는 감촉이 느껴졌고 민주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와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셔터를 눌렀는데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설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일어났고 스키장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걸어간 방향은 스키장 상류 쪽에 위치한 폭포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조용한 구역이었는데 민주는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다녔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좁은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을 걸었고 드디어 작은 폭포가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폭포수는 얼음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처럼 평화로웠고 민주는 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그제야 조금 전에 불쾌한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죠. 민주는 카메라를 들어 폭포를 찍으려 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들리는 스키 타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말투들이었는데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전에 자신을 밀어낸 그 금발 여성과 두 남성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키를 벗고 걸어오고 있었고 마치 이 구역을 탐험하듯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주는 그들을 보고 내심 한숨을 쉬었지만 굳이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왔으니 굳이 비켜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금발 여성이 민준을 발견했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로 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그녀 옆에 서 있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성이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다른 30대 후반의 갈색 머리 남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민주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카메라를 챙겼죠. 그런데 바로 그때 금발 여성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은 폭포 바로 옆 급류가 흐르는 구간이었는데 얼음으로 덮여 있어 겉보기엔 안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끄러운 지형이었던 거죠. 그녀의 발이 얼음 위에서 헛디뎌지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고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남성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의 몸이 얼음 위로 미끄러지면서 급류 쪽으로 떨어져 내렸고 찰나의 순간에 얼음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나, 안경 쓴 남성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얼어붙었는데 방금 떨어진 여성의 이름이 안나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얼음 및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됐죠. 민준의 눈이 급류를 향했고 그는 얼음 틈 사이로 안나의 빨간 스키복이 물속에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음과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고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간신히 손을 뻗어 얼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두 남성이 얼음 위로 기어가 안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안나의 손을 잡으려 팔을 뻗었지만 물살이 너무 강해 그녀의 몸이 계속 아래로 끌려 내려갔고 갈색 머리 남성도 반대편에서 얼음을 움켜쥐고 안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바위와 얼음 사이에 낀 그녀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서는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물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죠.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민준의 손이 배낭끈을 움켜쥐었고 그의 발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데 하지만 그는 곧 멈췄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민준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거든요. 민준은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지만 그 남성의 말투에서 자신이 방해가 된다는 뉘앙스를 느꼈고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구조대를 부르는 것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 남성은 여전히 얼음 위에 엎드려 안나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안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던 그녀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민주는 얼음 가장자리에 조용히 다가가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안나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끼어 있는 위치, 물살의 방향, 그리고 얼음의 두께까지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계산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안나의 손이 얼음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게 보였는데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안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거의 멈춰 있었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경 쓴 남성은 계속 전화를 걸며 다급하게 외쳤고 갈색 머리 남성은 얼음 위에서 안나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망설임과 책임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직업적 본능이 뒤섞여 있었죠. 마침내 40분이 지났을 때 안나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는데 갈색 머리 남성이 비명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보며 눈을 감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수술실에서 봤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중에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안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대원 4명이 장비를 들고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안전 로프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안경 쓴 남성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 절단 장비를 꺼냈는데 전기톱 소리가 고요한 설원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구조대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는데 얼음을 자르는 각도, 로프를 던지는 위치, 그리고 대원들이 주고받는 신호까지 모든 것을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민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마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배낭끈을 움켜쥔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구조대원 2명이 로프에 매달려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몸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는데 바위와 얼음 사이에 낀 그녀의 몸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고 대원들은 몇 번이나 시도 끝에 겨우 안나를 끌어올릴 수 있었죠. 안나의 몸이 얼음 위로 올라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눈은 감겨 있었고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안나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뭔가 말했고 즉시 CPR을 시작했습니다. 대원의 손이 안나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는 카운트 소리가 들렸고 다른 대원은 인공호흡을 준비하고 있었죠. 안경 쓴 남성과 갈색 머리 남성은 그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안나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구조대원의 CPR 자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의 위치가 약간 낮았고 압박 깊이도 충분하지 않아 보였는데 민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다시 멈췄죠.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하지만 민준의 눈은 계속 안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푸르스름한 피부색, 움직이지 않는 가슴, 그리고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몸.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80분입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시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안나가 물속에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했고 CPR을 하던 대원의 손놀림이 조금 느려졌죠. 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80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준의 발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구조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안나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놀라서 민준을 보며 뭔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안나의 손목을 잡았죠. 그의 손가락이 안나의 맥박 위치를 정확히 짚었는데 물론 맥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다음으로 안나의 손가락 끝을 확인했는데 손톱을 눌러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죠. 노. 안경 쓴 남성이 민준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은 침착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콜드, 낫데드. 짧고 단호한 영어였죠. 차갑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는데 안경 쓴 남성은 민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CPR을 하던 구조대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대원이 항의하듯 뭔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이미 안나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정확히 흉골 중앙,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었고 다른 손을 그 위에 포겠죠.
민준의 팔이 쭉 펴졌고 그의 어깨가 안나의 가슴 정중앙 위로 위치했는데 그리고 그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민준의 손이 안나의 가슴을 정확히 5cm 깊이로 눌렀습니다. 구조대원이 누를 때보다 훨씬 깊고 강했는데 하지만 너무 세지도 않았고 리듬은 완벽했죠. 분당 100에서 120회. 민준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는데 그의 팔은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고 호흡마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민준의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의 CPR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죠. 갈색 머리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의사요? 그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는데 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30회 압박 후 민준은 잠시 멈추고 안나의 턱을 들어 올렸는데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죠. 그의 손놀림은 교과서처럼 정확했고 인공호흡 후 즉시 다시 압박을 시작하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이 동양인 남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는데 한 대원이 조용히 다가와 민준 옆에 무릎을 꿇었고 교대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스탑. 그는 짧게 말하며 계속 압박을 이어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CPR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안나의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민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안경 쓴 남성이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민준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에릭, 저 사람 전문가 같아. 갈색 머리 남성이 중얼거렸는데 에릭이라 불린 안경 쓴 남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민준을 막지는 않았죠. 구조대원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병원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계속 CPR을 이어갔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그의 리듬은 흔들리지 않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는데 저체온, 아직 살릴 수 있다. 서울에서 그가 썼던 논문의 핵심 문장이었죠. 극저체온 상태에서는 뇌의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심정지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뇌 손상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헬기 준비됐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CPR을 멈추지 않았는데 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고 조심스럽게 안나를 옮기기 시작했죠. 민준도 함께 일어났는데 그는 들것 옆에서 걸으며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헬기까지의 거리는 약 100m 정도였는데 민준은 그 거리를 걸으며 한 번도 CPR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헬기에 도착했을 때 에릭이 민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는데 민준은 에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 아임. 닥터. 민준이 다시 말했죠. 하지만 에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계속 CPR을 하며 다른 손으로 배낭을 뒤적였는데 지갑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죠. 한국 의사 면허증이었는데 에릭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여기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민준을 향해 손을 내저었는데 가족도 아니고 노르웨이 의료진도 아니면 안 됩니다. 갈색 머리 남성이 에릭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릭,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 적어도 병원까지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에릭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죠. 구조대원 한 명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CPR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는 에릭을 바라봤는데 에릭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면 당신은 나가야 합니다. 에릭이 마지못해 말했는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안나가 들것에 실렸고 민주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계속 CPR을 이어갔죠. 에릭과 갈색 머리 남성 그리고 구조대원 2명이 함께 탑승했는데 헬기의 문이 닫히고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민준의 손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계속 안나의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갈색 머리 남성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교대할게요. 지치셨을 텐데. 그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죠. 하이포서미아. 나떼드.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저체온,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에릭이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궁금증도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 동양인 남성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한 CPR을 할 수 있을까? 에릭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안나의 체온을 측정했는데 13도. 그가 놀라서 소리쳤죠. 섭씨 13도, 정상 체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럼 끝이잖아. 그가 중얼거렸지만 민주는 오히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 콜드, 프로텍트 브레인. 차가움이 뇌를 보호한다는 뜻이었는데 에릭은 민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헬기는 트롬세 대학병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상됐는데 민주는 그 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CPR을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팔은 이미 저리기 시작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압박을 이어갔죠. 안나의 얼굴은 여전히 푸르스름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갈색 머리 남성이 민준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그가 말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 물을 마시면 CPR이 중단되니까요. 갈색 머리 남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병을 내려놓았는데 그는 민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에릭도 더 이상 민준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는데 그는 조용히 안나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기도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50분이 지났는데 민준의 CPR은 여전히 정확했고 리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조차 감탄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한 대원이 작게 중얼거렸죠. 드디어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아래로 트롬세 시내와 대학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착륙장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들것을 준비하고 서 있었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들것을 끌어냈고 민주는 여전히 CPR을 하며 함께 이동했습니다. 심정지 환자, 물에 빠진 지 약 2시간. 구조대원이 상황을 보고했는데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이 민준을 보며 눌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50대로 보이는 백발의 의사가 민준에게 물었는데 민준은 CPR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닥터, 코리아, 하이포서미아, 세이브 포서블, 의사, 한국, 저체온. 구할 수 있다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백발의 의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정확한 CPR 자세를 보고는 무언가 판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응급실로. 그가 소리쳤고 일행은 병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민준은 여전히 CPR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것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복도를 지나 준비된 응급 처치실로 안나가 옮겨졌는데 민주는 여전히 들건 옆에서 한 손으로 CPR을 계속하며 함께 이동했고 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발의 의사가 앞장서서 걸으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바이탈 체크, 체온 재측정, 그리고 칼륨 수치 즉시 확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수십 년 경력이 느껴지는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실에 도착하자 간호사 3명이 재빠르게 안나의 젖은 스키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로 옷감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고 안나의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는데 그녀의 몸 곳곳에는 바위에 부딪히며 생긴 멍과 찰과상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고 다른 간호사는 심전도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는 잠시 CPR을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했으니까요. 백발의 의사가 민준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헬기에서 계속 CPR을 했다고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 예, 약 1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영어는 조금 어눌했지만 의학 용어만큼은 정확했고 백발의 의사는 민준의 땀에 젖은 얼굴과 떨리는 팔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는데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백발의 의사에게 다가갔는데 길베르트 교수님, 환자는 제 동료입니다. 안나 베르겐, 저희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고요. 에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길베르트라 불린 백발의 의사는 에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고 있네, 에릭. 자네도 의사라면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라는 걸 알 거야. 그는 차분하게 말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체온 13.7도입니다. 응급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데 13.7도는 극심한 저체온 상태를 의미했고 일반적으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평평한 선만 그려지고 있었고 심장 박동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확인,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나? 그가 물었고 구조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약 2시간 10분 정도입니다.
길베르트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시간 10분은 뇌 손상이 거의 확실한 시간이었는데 설령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는데 에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베르트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제가 온 프로토콜을 시작하겠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망은 희박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가 말했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그가 물었고 민준은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영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민준은 특정 페이지를 펼쳐 길베르트 교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체온 심정지에서는 칼륨 수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칼륨이 12mm몰 이하라면 제가온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수첩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는데 수첩에는 극저체온 심정지에 대한 최신 연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통계와 프로토콜, 그리고 성공 사례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을 다시 쳐다봤는데 당신, 대체 누구요? 그가 물었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배낭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의학 저널 논문의 사본이었는데 제목은 극저체온 심정지에서의 제가온 프로토콜과 생존율이었고 저자 이름에는 캥 민마이너스 전 솔 내셔널 유너버서티 하스피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논문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당신이 이 논문의 저자요? 그가 물었는데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베르트 교수는 논문을 빠르게 훑어보며 중얼거렸는데 심장외과, 극저체온 분야 전문가. 그는 민준을 다시 쳐다봤고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왜 여기 관광객처럼? 그가 묻자 민준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휴가 중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에릭이 논문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논문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는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의심했던 동양인 관광객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심장외과 전문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민준을 쳐다봤는데 당신이 정말로? 그가 말을 더듬었고 민준은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비난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으며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 남성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됐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네. 자네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만 토마스라 불린 갈색 머리 남성은 안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안나. 그가 중얼거렸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칼륨 수치 나왔습니다. 그녀가 소리쳤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9.2mm몰. 그가 읽었는데 민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12 이하입니다. 제가온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당신 논문에서 본 기준대로라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수술실로 옮기게. 심폐후의 준비.
에릭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 시간이 넘게. 그가 항의했지만 길베르트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릭, 저체온 심정지는 일반 심정지와 다르네. 당신도 의사라면 알 거 아닌가. 차가운 물은 뇌를 보호하고 산소 소비를 줄이지.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그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노르웨이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의 고민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책임은 내가 지겠소. 당신은 조언자로서 함께 해주시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들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수술실로 향했는데 민준은 들것 옆을 걸으며 안나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술 절차가 그려지고 있었는데 심폐우회 장치 연결, 혈액 제가온, 그리고 심장 리듬 회복까지 모든 단계가 선명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에릭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민준은 에릭을 쳐다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헬기에서 제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고 에릭은 그런 민준을 보며 더욱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스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는데 민준은 토마스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일행은 수술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지시를 내렸는데 심폐우회팀 준비됐나? 마취과는? 그리고 혈액은행에 연락해서 O형 음성 6유닛 준비시키게.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고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도 간호사가 건넨 수술복을 받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입어보는 수술복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에릭과 토마스는 수술실 밖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에릭은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안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토마스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안나는 살 수 있을까?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에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저 한국인 의사가 있으니 희망은 있을 거야. 그는 유리창 너머로 수술복을 입은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 대신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안나가 옮겨졌습니다. 수술대 위에 그녀의 몸이 놓였고 간호사들이 각종 모니터와 기계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는데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체온계까지 모든 장비가 안나의 몸에 부착됐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손을 씻으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당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제가온 속도는 시간당 몇 도였습니까? 그가 물었고 민주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시간당 0.5도에서 1도 사이입니다. 너무 빠르면 심실세동이 올 수 있고 너무 느리면 뇌 손상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군요. 우리도 그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마취가 의사에게 지시했는데 제가온은 0.5도씩 천천히 올리게.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링 철저히. 마취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는 수술대 옆에 서서 안나의 상태를 주시했는데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심폐우회팀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기계를 끌고 온 그들은 재빠르게 연결 준비를 시작했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안나의 서해부를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준비됐나?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건넸고 길베르트 교수는 정확한 손놀림으로 피부를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수술 장면이었고 그의 손이 근질거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집도할 때가 아니라 조언할 때였으니까요. 대퇴동맥이 노출됐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캐뉼라를 삽입했고 심폐후의 기계와 연결됐는데 곧이어 대퇴정맥에도 같은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연결 완료. 심폐후의 팀이 소리쳤고 길베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동 시작. 그의 지시와 함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안나의 차가운 피가 기계로 빨려 들어갔고 따뜻하게 데워진 피가 다시 몸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체온계를 주시했는데 13.7도에서 시작한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3.9도, 14.1도, 14.3도. 체온이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리고 있었고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쳐다봤는데 언제쯤 심장이 반응을 보일까요? 그가 물었고 민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28도에서 30도 사이에 자발적 리듬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시간이 넘는 심정지는 그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체온은 계속 올라갔지만 심장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고 간호사들도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의 이마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26도. 그가 체온을 확인하며 중얼거렸고 민준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27도, 28도. 체온이 계속 올라갔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쳐다봤는데 그의 눈빛에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도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주시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뇌 손상이 이미 진행된 건 아닐까? 심장 근육이 너무 손상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9도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평평하던 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너무 작아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심전도. 그가 소리쳤고 길베르트 교수가 재빠르게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는데 평평하던 선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평하던 선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민준과 길베르트 교수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실세동. 아니야,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고 민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자발적 전기 활동입니다. 심장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체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불규칙했고 약했지만 분명히 심장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아트로핀 1mg 준비, 그리고 에피네프린도 대기. 간호사가 재빠르게 약을 준비했고 마취과 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데 이 순간이 안나의 생사를 가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했는데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민준의 눈이 번쩍 떠졌는데 느껴집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가 소리쳤고 길베르트 교수도 안나의 목에 손을 대어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 맥박이 잡혀요.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어. 그가 외쳤습니다. 수술실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마취과 의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집중하게. 그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다시 긴장감으로 채웠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모니터를 계속 주시했는데 심박수가 분당 40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규칙했고 약했습니다. 혈압은 어때? 길베르트 교수가 물었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축기 60, 이완기 40입니다. 너무 낮은 수치였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 범위야. 체온이 더 올라가면 혈압도 안정될 거야. 그는 민준을 쳐다봤는데 강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고 민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체온이 35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심실세동이 올 수 있거든요. 길베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온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거죠. 그는 마취과 의사에게 지시했는데 체온 상승 속도 더 천천히 시간당 0.3도로 낮춰. 마취과 의사가 기계를 조절했고 제가 온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길베르트 교수가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여 준 것이 고마웠고 이 노련한 노르웨이 의사는 자존심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체온이 31도, 32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박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분당 50회, 60회로 증가했고 혈압도 수축기 70, 80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안나의 몸은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방심하지 않았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3도가 됐을 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며 불규칙해졌는데 민준이 재빠르게 모니터를 확인했고 외쳤습니다. 심실빈맥입니다. 길베르트 교수의 얼굴이 굳었는데 심실빈맥은 심실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고 자칫하면 다시 심정지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리도카인 100mg 투여. 길베르트 교수가 소리쳤고 간호사가 즉시 약을 주입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는데 진정시켜야 해, 천천히. 그는 길베르트 교수를 쳐다봤고 제가온 속도를 더 낮춰야 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데워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고 길베르트 교수가 즉시 지시했습니다. 0.1도로 낮춰. 최대한 천천히. 마치가 의사가 기계를 조작했고 제가온 속도가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리도카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심박수가 조금씩 느려졌고 불규칙하던 리듬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140회에서 120회, 100회로 떨어졌고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는데 길베르트 교수도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군요. 그가 말했고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모니터를 주시하며 안나의 모든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는데 체온,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지치셨을 텐데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35도까지는 제가 지켜봐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34도, 35도에 도달했을 때 안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70회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혈압도 수축기 90, 이완기 60으로 올라갔는데 산소 포화도는 95%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안나의 동공을 확인했는데 동공이 빛에 반응하며 수축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동공 반응이 있어요. 뇌가 살아있어.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해내셨어요. 강 박사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안나를 바라봤는데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더 이상 푸르스름하지 않았고 입술도 조금씩 붉은 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수술실 밖으로 나가 에릭과 토마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소리쳤는데 대기실에 있던 에릭과 토마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지만 살아났어요. 그녀의 말에 토마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는데 에릭도 눈물을 흘리며 토마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심폐우회 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의 캐뉼라를 제거했는데
출혈을 막고 봉합하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수십 년 경험이 느껴지는 노련함이었습니다. 봉합이 끝났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겠지만 일단 가장 큰 산은 넘었어요. 그가 말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나를 들것으로 옮겼고 각종 모니터와 기계들도 함께 이동 준비를 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안나가 밖으로 나갔을 때 에릭과 토마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안나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물론 안나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는데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릭이 민준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민준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준은 에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의사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에릭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에게 다가왔는데 강 박사님, 함께 중환자실까지 가시죠.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가 말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따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민준은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문득 아침에 스키장에서 봤던 그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쉬고 싶었던 휴가가 이렇게 극적인 생사의 경계에서 싸우는 시간으로 바뀔 줄은 몰랐죠.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나가 침대로 옮겨졌고 각종 모니터와 인공호흡기가 연결됐는데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안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차트를 작성하며 지시를 내렸는데 이 시간마다 바이탈 체크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뇌 손상 여부를 파악해야 해.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안나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는데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고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깨어나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의 옆으로 왔습니다. 강 박사님,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호텔은 구하셨습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사실 여기 머물 생각이에요.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요. 그가 대답했고 길베르트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숙소를 준비해드리죠. 의사 대기실도 있으니 그곳에서 쉬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려
민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민준은 감사하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는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에릭과 토마스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안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밖으로 나가자 토마스가 다가왔는데 강 박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준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가 깨어나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요. 그의 말에 토마스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릭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헬기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 그가 말을 잇지 못했고 민준은 에릭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해요, 에릭. 당신은 동료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는데 에릭은 민준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고 민준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고 민준은 안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삐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민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민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관광객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깨어나야 했고 뇌 손상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했으며 그녀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손을 다시 잡았는데 꼭 깨어나세요, 안나. 그가 속삭였고 그 순간 안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는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가 말했고 간호사가 달려와 안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의 펠라이트를 비추고 손발의 반사 반응을 체크했는데 간호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통증 자극에도 반응하고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고 즉시 길베르트 교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급히 달려온 듯 평상복 차림이었고 그는 안나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사 반응, 동공 반응, 그리고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점점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로 빠른 회복이라니. 그가 중얼거렸고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당신이 현장에서 즉시 CPR을 시작한 게 주요했어요.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했던 거죠. 민준은 안나의 얼굴을 지켜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깨어난 건 아니에요.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는데 의사로서 너무 이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보통 2시간 넘게 심정지 상태였으면 뇌사 상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는 다시 한번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고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안나의 침대 옆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는데 모니터의 소리를 들으며 안나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가끔씩 안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럴 때마다 민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민주는 깜빡 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는데 무언가 변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안나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늘게 떠졌다가 다시 감겼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안나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나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민준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안나, 들려요? 저 보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안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간호사를 불렀고 깨어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왔고 안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었고 안나는 점점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나. 병원이에요. 안전해요. 그의 목소리가 안나를 진정시켰는데 그녀는 천천히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안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했는데 안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안나에게 물을 조금 먹이려 했고 안나는 천천히 물을 삼켰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왔는데 그는 안나가 깨어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나, 나 보이니? 길베르트 교수야. 그가 말했고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그녀가 작게 대답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기뻐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살이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 안나는 천천히 대답했는데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돌아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뇌 손상이 없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고 민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고 그제야 지난 24시간 동안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다시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의 상태를 보고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이제 좀 쉬세요. 안나는 우리가 돌볼게요. 하지만 안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고 민준은 안나를 돌아봤습니다. 안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감사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준은 안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에릭과 토마스가 중환자실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그들은 안나가 깨어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토마스는 안나의 손을 잡고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나, 안나야. 정말 다행이야. 그가 흐느끼며 말했고 에릭도 안나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했어. 내가 돌아올 줄 몰랐어. 안나는 두 동료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는데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설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하루를 떠올렸는데 스키장에서 무시당했던 순간, 안나가 얼음 밑으로 빠지던 순간, 그리고 수술실에서의 긴장된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는데 강 박사님, 왜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는데 번아웃이었어요. 서울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을 잃었습니다. 매일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사람을 살릴 수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길베르트 교수는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특히 지난해 젊은 환자를 잃었어요. 28살 여성이었는데 심장 수술 중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더 이상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휴직기를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네요.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렸잖아요. 안나를 살렸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는데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렸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길베르트 교수는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의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말없는 위로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길베르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고 민주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객원 교수로요. 당신의 극저체온 심정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르웨이는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길베르트 교수의 제안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하지만 저는 노르웨이어도 못하고 그가 말했지만 길베르트 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의학은 언어를 넘어서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국제팀이 있어서 영어로 소통해도 괜찮아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그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길베르트 교수가 말했고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명함을 하나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당신 같은 의사는 어디서든 환영받을 겁니다. 그가 말했고 민주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나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앉을 수도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손발의 감각이 조금 둔한 편이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말초신경 손상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안나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는데
안나는 민준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스키장에서 제가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물었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요. 제가 당신을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했던 것도요.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는데 민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해요. 저는 당신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안나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구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녀가 물었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의사의 본능이에요. 그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안나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변할게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더 나은 의사가 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나. 당신은 이미 좋은 의사예요. 앞으로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고요. 그가 말했고 안나는 민준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는데 손발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재활을 지켜보며 조언을 주었고 가끔은 길베르트 교수와 함께 병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주는 안나의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극저체온 심정지에서의 제가 온 프로토콜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고 노르웨이 의료진들은 민준의 발표를 경청하며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릭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대단한 발표였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릭. 당신도 훌륭한 의사예요. 그가 대답했는데 에릭은 민준의 말에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스도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는데 강 박사님,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당신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서요. 그가 말했고 민주는 토마스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민주는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안나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는데 안나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해 있었습니다. 떠나시는군요. 안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요. 그가 말했는데 안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민준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세상은 넓지만 의사들의 세계는 의외로 좁거든요.
안나가 민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녀가 말했고 민준은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노르웨이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안나가 말했고 민주는 그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안나. 그가 말했고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을 배웅했습니다. 강 박사님, 제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고 길베르트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며 민준을 포옹했고 민준도 길베르트 교수를 껴안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배낭을 메고 택시에 올라탔는데 뒤를 돌아보니 병원 창문에서 안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어 답했고 택시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트롬스의 풍경을 바라봤는데 하얀 눈으로 덮인 거리, 형형색색의 북유럽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설산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안나가 준 나무 십자가를 꺼내 들여다봤는데 그 작은 물건 안에는 지난 2주일간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봄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수술실에서 민주는 집도의로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합 싸주세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고 간호사가 재빠르게 봉합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환자의 심장 판막을 조심스럽게 봉합했는데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수술팀에게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수술복을 벗고 탈의실로 향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37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6년 전보다 주름이 조금 더 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안나를 살린 그 경험이 민준을 변화시켰는데 그는 더 이상 환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대신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후배 의사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국제 학회 발표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가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번에는 노르웨이 사례를 포함해서 발표할 거야. 그가 말했는데 후배 의사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구하신 그 환자 말씀이시죠? 2시간 넘게 심정지었다는. 그가 말했고 민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민주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응급의학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는 노르웨이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북유럽의 풍경이 민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 착륙했고 민준은 입국 심사를 거쳐 학회장이 있는 호텔로 향했는데 택시 안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십자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안나가 준 그 십자가는 6년 동안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수술 전마다
민주는 그 십자가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등록을 마치고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는데 그의 발표 제목은 극저체온 심정지 환자의 장기 추적 관찰 및 예후 분석이었습니다. 안나의 케이스를 포함해 지난 6년간 민준이 치료했던 여러 극저체온 환자들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고 특히 안나의 경우는 완전 회복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강연장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안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년 전에 창백하고 약했던 안나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의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학회 자료집을 들고 있었는데 안나도 민준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박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준은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나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는데 더 이상 6년 전처럼 차갑고 약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안나가 흥분해서 말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안나 정말 건강해 보여요. 완전히 회복했군요. 그가 말했는데 안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재활에 6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안나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가 물었고 안나는 학회 자료집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석했어요. 극저체온 심정지 환자의 신경학적 회복에 대한 발표인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연구로 만들었군요. 그가 말했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같은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연구도 시작했죠.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고 민준과 안나는 나란히 앉아 발표를 들었는데 가끔씩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년 전 생사의 경계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학회에서 발표자로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준의 발표 순서가 다가왔고 사회자가 민준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강민준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안나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선생님. 민준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수백 명의 의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길베르트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강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극저체온 심정지 환자의 장기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케이스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 한 여성이 스키 사고로 얼음 및 물속에 빠졌습니다. 구조되기까지 80분이 걸렸고 병원 도착 시 체온은 13.7도였으며 심정지 상태는 2시간 1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의 심정지는 뇌사 상태로 이어지지만 극저체온 상태에서는 뇌의 대사율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안나의 치료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심폐호흡 장치를 이용한 제가온 과정, 체온 상승 그래프, 그리고 심장 리듬 회복 과정까지 모든 데이터가 상세하게 표시됐는데 민주는 각 단계마다 주의사항과 핵심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제가온 속도는 시간당 0.5도에서 1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며 너무 빠를 경우 심실제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 수치가 12mm몰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청중들은 집중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6년이 지난 현재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신경학적 후유증이 전혀 없으며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는 안나를 향해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환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안나 베르겐 박사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민준이 말했고 안나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중들이 안나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흔들었는데 민주는 무대에서 안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저체온 환자의 재활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곧 안나 박사님의 발표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더욱 커졌고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의사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CPR을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나요? 한 의사가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체온 상태라 할지라도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약 10분, 헬기에서 1시간 동안 CPR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의사들은 감탄했는데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베르트 교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다만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6년 전 그날이 생각나는군요. 그가 반갑게 말했고 민주는 길베르트 교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안나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는데 길베르트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공은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가 살아난 겁니다. 안나도 무대에서 내려와 민준과 길베르트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고 길베르트 교수가 안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발표도 정말 기대되는데? 그가 말했고 안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교수님. 점심시간이 됐고 민준과 안나는 함께 학회장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요리가 나왔는데 연어 스테이크와 감자 요리였고 민준은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맛있네요. 노르웨이 음식. 그가 말했고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년 전에도 드셨었나요? 그녀가 물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가 말했고
안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후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궁금증으로 가득했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번아웃 증상이 계속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당신을 살렸던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교수로 승진했고 지금은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살렸던 경험은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됐어요. 그가 말했고 안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녀가 작게 말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에요, 안나. 의사로서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사람이죠. 안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사고 후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는 데만 1년이 걸렸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건 2년 후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전문의 과정도 마치고 지금은 트롬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안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안나.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고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았고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주는 안나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힘이 됐어요, 안나. 그걸로 충분해요. 오후가 되자 안나의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는 청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안나의 발표를 들었는데 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저체온 환자의 신경학적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고 후 6개월 동안 말초신경 손상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신경재생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고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극저체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고 생존의 시간을 벌어주니까요. 그녀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고 안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눈가가 뜨거워졌고 박수를 치며 안나를 응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안나와 민준은 학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슬로의 저녁 하늘은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안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트롬세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길베르트 교수님께서 6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객원 교수 제안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지금은 서울에서 할 일이 많지만 언젠가 꼭 가고 싶어요. 안나는 민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녀가 말했고 민주는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손으로 직접 짠 듯한 노르웨이 전통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중에 손가락 운동으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안나가 말했고 민주는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찼습니다. 소중히 할게요, 안나. 정말 고마워요. 그가 말했고 안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오슬로의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민준과 안나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6년 전 생사의 경계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료 의사로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로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는데 스키장에서 무시당했던 순간, 안나가 얼음 밑으로 빠지던 순간, 그리고 수술실에서의 긴장된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그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저는 세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재밌게 각색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이 어색하거나 시청하셨는데 불편하셨다면 편히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